네, 영혼의 경제학자 명지대 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네, 정부가 14조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어요.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이거 갖고는 안 되고 35조는 돼야 된다. 여야 대선 후보가 만나자 이렇게 긴급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추경 규모가 한 14조 정도 돼요. 네. 그래서 그 소상공인 지원에 한 11.5조 정도가 쓰이고요. 그다음에 먹는 약, 그 경구용기 치료제 구입하고 이런데 그 방역에 쓰이는 게 한 1.5조 원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상공인 지원하느라고 예비비를 썼기 때문에 그거 이제 채워넣는데 1조 정도 들어가가지고 약 한 14조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일단 규모와 내용 면에서 보면은 기존에 비해서는 조금 획기적이다. 이제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요 14조 규모는 좀 작고 여기다가 한 20조를 좀 더해서 35조 추경을 하자. 그러고 그걸 위해서 대선 후보가 긴급 회동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상태고,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넓혀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원 사격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도 사실은 뭐 신년 추경에 지금 찬성하고 있는 편인데 규모 면에서 조금 차이는 좀 있어요. 좀 더 크게 해서 50조 정도를 하자는 거고, 네. 소상공인 이제 손실 보상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늘리고, 그 다음에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 늘리고, 그 다음에 뭐 지원 금액을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걸 1,000만 원 상향하자라고까지는 나왔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지금 이렇게 팽배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방역 패스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저항하려는 이제 의지 그런 조짐도 좀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데 적극적인 이제 재정이 이제 투입이 되어야 될 시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재정 투입은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왜 만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그럼 구체적인 안을 갖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조금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추경을 갖고 와라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그 내용에 그 내용 뭐냐면 재원 마련을 이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한번 갖고 와봐라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12월에 연말에 이제 여야 합의로 예산을 통과시켰고 지금 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해오라는 얘기가 이제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사실 잘 알아듣기 좀 어려워요. 그런데 5, 6월이 되면은 그에 이제 안 쓰는 예산들이 좀 생기거든요. 네. 그런 것들 모아가지고 구조조정하면은 되는데 지금 이제 1월이니까 그것도 힘들고 그 가능하다고 해도 규모가 얼마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인들이 편성해 놓은 지역 SOC 예산 요거 삭감해서 30조 정도 마련하자. 뭐 그건 이제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 정치적으로 뭐 거의 가능하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초과 세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한 8조 정도 지금 초과 세수가 더 들어왔는데 네. 이건 4월이 돼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지금 추경을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적자구체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뭐 이제 5월이 되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텐데 그때 가서 뭐 구조조정을 하든 뭐 다른 방안을 내든 그때 가서 이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적자구체 편성하는 거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그러면 여야가 합의해서 그 지출을 짠 게 어젠데 바로 돌아서자마자 지출 그러니까 그러면 그 구조조정 그러니까 개편안 갖고 오라는 얘기가 말이 되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안철수 후보 있잖아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올해 예산안 편성에 대한 사과부터 하고 빚 없는 추경을 약속해라. 또 이렇게 주장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그 계획을 낼 때 뭐 습관적으로 사과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습관적으로 요구한다고요? 이게 사과 일인가 싶기도 해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경을 이제 안 하면 안 했지 하면은 지금 적자구체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예. 다만 이제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 회계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런 재난의 시기라고 하는 건지 만성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5년 정도에 한번 주기로 해서 네. 빈번하게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매번 이렇게 추경한다고 난리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게 특별 회계가 됐든 아니면 기금이 됐든 네.
요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가 필요하면은 소상공인이나 이제 뭐 피해 국민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만 지원이 문제인데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가치세에다가 10% 부과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부가세 형식으로 부과하자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뭐 재난복권도 발행하자 아니면 공무원 감축해가지고 인건비 쓰자 해서 그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이건 필요한 제안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좀 여야 후보 이제 공약이 이제 하나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다 짚을 수는 없고 하나씩만 좀 그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어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311만 호 주택 공급을 약속을 했거든요. 250만 호보다 오히려 61만 호가 더 늘어난 건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저는 이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 예. 윤석열 후보도 한 250만 호 정도 약속을 했으니까 예. 250만 원 언저리가 이제 조금 이제 말이 되는 건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 정도 규모를 좀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공약 보실 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전국적으로 주택이 한 2,100만 호 정도 됩니다. 2,100만 호 되고 한 뭐 주택의 수명이 한 40년 정도로 보면은 연간 한 50만 호 정도가 전국적으로 그 공급이 되면은 그럼 차질 없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 정도를 염두에 두고 만약 5년 동안에 50만 원씩 공급하면 250만 호가 된다. 이제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숫자를 한 7만 호 정도로 보시면 돼요. 7만 호 정도. 근데 거기에 300만 호, 311만 호라고 하는 거는 규모면에서 보면은 뭐 엄청나고 공급하는 방식도 잠깐 획기적인데 민간에서 분양하지 않도록 하고 직접 건축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는데 다만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보고 이제 이게 공급이 가능하려고 하면은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찝어봐야 되는데 1번 자본 조달이 될 것이냐. 원래 이제 민간에서 하면은 이제 약간 높은 수익률을 보면서 자본이 조달되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했을 때 이 정도만큼 자본이 조달 가능한 거냐. 이게 하나고 두 번째 이제 이거를 대규모로 한꺼번에 하게 되면은 비용이 많이 상승돼요. 그러겠죠. 땅값도 올라가고 자재 비용도 올라가고 또 자본 비용도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입지예요. 이게 과연 정부가 공급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겠느냐. 이제 요 문제가 있고 만약에 공급은 많이 했는데 이게 입지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이제 주택 가격이 양극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지방 서울 변두리 먼저 가격 떨어지고 강남이나 서울 요지들은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더 오를 수도 있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포인트들이 많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공약 위키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제안받은 1,500여 개 공약 가운데 4개를 추려갖고 발표를 했는데 이 공약 개발 과정, 이 시스템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제가 그게 위키윤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그래서 약간 뭐 위키피디아나 뭐 나무위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겠다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노션이라고 하는 앱을 뭐 연동을 시켜가지고 공동 작업하기 좋게 만들었다는데 이제 뭐 약간 조금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처음부터 위키윤에 자주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가해 보면은 지금도 이제 국민 참여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제도 그리고 그 국회는 입법청원 같은 걸 할 수 있거든요. 그거의 이준석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댓글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욕도 많이 나오고 뭐 이상한 광고도 많이 붙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싹 지우고 지금 보니까 댓글만 쭉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이 쭉 달려 있으면서 공약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고 이걸 모아서 한 건데 저는 좀 아쉬웠던 점은 요것들을 정리할 때 그냥 사람이 고르지 말고 인공지능을 좀 활용했으면 어땠을까. 인공지능요? 예, 그런 거를 좀 활용해서 국민들의 의견도 그렇게 한번 모아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운 점이 조금 들었고요. 이건 정책 관련해서는 제목은 다 좋아요. 제목은 예컨대 부모 육아 재택 보장 이런 건 너무 좋죠. 다만 이제 이게 한꺼풀 더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육아휴직이 아니고 재택이거든요. 아, 그렇죠. 집에서 일은 하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재택이 가능한 직종이 있고 재택이 불가능한 직종이 있고 그렇죠. 기술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재택이 가능하지만은 보통 저숙련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재택이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 공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 노동자는 이제 힘들겠다. 그러게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져서 음. 뭐 제목들은 다 좋은데 한꺼풀 조금 더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명지대 우석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